이번 주제 AI 행정과 입법 과제이고요. 이번 세션의 사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제연구원의 강현철입니다. 오늘 화면상이지만 오랜만에 뵙는 분들께 이어서 되게 반갑고 저희 31주년 기념 학술대회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자주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이지만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 있는 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기본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사업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주제여서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션에도 마찬가지로 4주제인데요. 주제가 AI 행정과 입법 과제입니다. 그래서 목포대학의 김도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네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김수진 교수님, 예, 그리고 청주대학교의 최철호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장민선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 유철호 법제관님께서 제 옆자리에 지금 같이 참석해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발표 토론에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도성 교수님께서 먼저 AI 행정과 입법 과제와 관련돼 있는 주제 발표문 중심으로 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김도승입니다. 예, 뭐 들리는 거나 여러 가지 공유하면 다 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잘 들립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스태프들도 다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상당히 지쳐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무엇보다도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요즘 또 올림픽이 그 하이라이트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약간은 좀 이제는 유행처럼 느껴질 만큼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도가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제는 어떤 구분 없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어나는 그 공공 분야의 여러 정보화 사업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어떻게 보면 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빼고는 또 고도화된 시스템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 어떻게 보면 귀여운 이름들, 엠마, 뭐 조지 워싱턴, 뭐 미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애칭을 가진 이것들은 공통점이 바로 이 챗봇입니다. 우리나라도 챗봇이 자치단체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챗봇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이처럼 뭐 이런 챗봇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도 사실 인공지능의 자연어에 대한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단순히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알고리즘의 어떤 고도화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발달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관한 논란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함께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이런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행정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법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콤파스라고 하는 바로 이 판결전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사례는 아주 유명한 사례로 보통 회자가 되고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이 콤파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위스콘신주 법원에서 소위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쓴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미국에서 프리처상도 받은 나름대로 신망이 있는 언론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
인종차별적인 어떤 데이터를 지적하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아주 논란이 뜨겁게 일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흑인에 대한 인종 어떤 재범의 위험도가 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발이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컴파스 측에서는 그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재범 위험도 측면에서는 약간 인종 편향적인 측면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재범을 했는가라고 하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 없었다라는 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에 대한 공정성 또는 편향성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행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보조적 성격에 좀 더 집중돼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인공지능 뭐 공무원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즉각적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특히 머신러닝을 넘어서서 이제는 딥러닝까지 오면서 자기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까지 이르게 되는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볼 때, 바로 이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논의를 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사적인 영역과 달리 공적 영역에서는 과연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효율성만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대로 지지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적 영역, 즉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적 영역과 달리 소위 공행정 영역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과연 정당성을 조망해야 되는가는 역시 공행정 부분의 가장 큰 어떤 전제 조건이자 또 소위 헌법상의 어떤 행정의 지도 원리인 법치주의에서 조망되어야 되고, 이런 법치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의 활동은 사전에 예상 가능해야 되고 사후에는 통제 가능, 책임 가능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역시 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소위 행정의 전 단계에서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그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법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를 짓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단순히 인공지능 행정이라고 하는 통틀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위 처분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처분이나 기타 법적인 효력을 미치는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선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합법성 통제에 관한 여러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한 행정에 대한 구제에 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것이 독일 행정절차법에 반영되어 있는 조문이고요. 아래에서 보시듯 이것을 최근에 우리가 행정기본법을 만들면서 유사조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법률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이 소위 인공지능 또는 자동적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처분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고, 처분에 이르지 않은 그 전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논의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행정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을 법적으로 논의하는데 많이 취약했던 그간의 행정법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재의 법적인 어떤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기준은 기본적으로 독일과 유사하게 자동적 처분은 법률 요구에 따라 허용되고, 또 역시 재량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지 않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기속적인 영역에서만 일단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마도 재량적 영역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행정의 자동적 처분만에 의존하기에는 소위 재량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적 의지 같은 게 투영되는 것이 보다 법치주의에 맞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문제를 조금 짚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법률의 기본적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 유보를 기본적인 장치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본법은 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법에서 재량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벌을 규정한다면 그것이 금지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법률 유보는 그렇게 실효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자동적 처벌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없음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소위 자동 결정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법률 유보라는 원칙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기속 영역에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기속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는 어쨌든 우리는 인공지능 활용까지도 포섭해 버렸으니까 이 자동적 처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평가나 법리 그리고 통제에 대한 법리들이 충분히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잘 아시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단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그러한 법규의 취지를 합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행정법은 기속의 영역인 경우에도 바로 기속의 영역이라고 해서 처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속적 영역에서도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추가적인 고려에 관한 사항들이 이런 영역은 남기 때문에 달리해서 과연 기속과 재량을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이며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론에서 얘기하는 기속과 재량 행위를 기계적으로 가져온 사실은 인공지능 행정과 관련돼서 논의하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할 텐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기속적으로 평가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정법에서 기속의 영역이라고 강학상 평가되는 영역조차도 상당 부분 고려의 여지, 참고의 여지 또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투영시켜야 되는 법적인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의 영역도 그러면 재량의 영역은 안 된다라고 금지했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것은 처분으로서의 자동적 처분을 금지한 것이지 재량의 영역에서 현재는 처분 전 단계에서 행정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결과를 활용하는 관계에서 공무원은 사실상 그 결과에 상당 부분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위법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결정 또는 어떤 위법한 인공지능 기반의 여타 상황에서 관련 권리구제 수단은 충분한가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현재의 우리의 그 국가배상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해석의 법리상 이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배상도 있고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은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영점물로 평가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하자의 개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원은 하자의 개념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회피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관적 측면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국가배상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는 약간의 후진적 측면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인공지능은 결국은 알고리즘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구동하게 하는 그 자원, 즉 데이터에 관한 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이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근데 이걸 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후발적으로 발견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에 IT와 관련된 전문직 또는 성과를 내던 사람들이 주로 남성이었던 과거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결과 자체가 바이어스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행정기본법에서 재량의 영역은 안 된다. 그리고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 외에는 사실상 제도적인 규율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축인 데이터와 관련된 공정성이나 편향성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상당한 공백이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함께 매시업을 해서 정책적인 어떤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건데, 이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논의들은 처분이라고 하는 법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는 극단적 영역만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행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은 그 처분의 전 단계이거나 과정에 있는 또는 중간 처분의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더 많이 활발하게 이용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존의 행정법학은 이런 처분 전 단계에 관해서는 논의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위축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법원도 이 내부의 관계는 행정의 내부의 자유의 영역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약간 근대적인, 전근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심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개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어떤 영역들은 행정에서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아주 나쁘게는 행정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지능이 또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런 편향성과 불투명성,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양한 절차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행정에서 활용되면서도 합리적으로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딥러닝, 기계학습과 소위 딥러닝을 지나면서는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설명도는 낮아지는 성향을 갖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측면을 보여주냐면, 성능이 좋고 예측 정확성이 높을수록 그것을 백으로 왜 그런 결과를 이뤄낸지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 가능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간의 직관의 영역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구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정확성을 추구할 것인가, 설명 가능성, 즉 책임성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그에 관한 역할을 기존의 법제적인 기관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편향성이나 어떤 책임성을 묻는 것이 실제로 어떤 여러 제도적인 기반이 가능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어떤 자동적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들은 어떤 유효한 중간적인 권리로서, 중간 단계의 권리로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과 다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이 마치 인공지능 공무원이 등장했을 때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인공지능은 처분의 전 단계에서 이 부분이 활용되면서 상당 부분 공무원을 구속할 것이다. 아까 콤파스의 사례에서 콤파스는 1부터 10까지 재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부터 10이라고 하는 그 심볼릭한 강력한 상징에서 과연 판사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파스 사례에서는 판사는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유사한 사례가 행정에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기속과 재량과 같은 그런 어설픈 선긋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도승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인공지능 관련돼서 행정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 영역에서 AI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영역 자체가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자율적인 폐쇄성 뭐 이런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 가장 접목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AI와 행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대학교의 김수진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 김수진입니다. 항상 여름에 이렇게 개원 기념 행사에 불러주시면 오비로서 연구원 출신이니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AI 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급하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스마트폰을 사실은 쓴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와닿고 제가 가장 일상에서 놀라는 건 당신이 놓친 기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는 책을 다른 걸 많이 읽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 건가? 라는 그런 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급하게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한 편을 다 보고 난 뒤에 이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AI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보다 일단 먼저 보조적인 장치로 쓴다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놨을 때, 입법이나 사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쓰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입법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개별 구체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개별 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사후에 구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측 가능성은 제가 아무리 코드 어떤 것들을 투입한다, 어떤 몇 살인지, 그다음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의 값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알려준다 해도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로 지금 하나 생각을 해본 건 뭐냐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취소,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조문에는 그래서 재량행위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행정심판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재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딱 관련이 되면 절대로 행정청에서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재량을 한 적은 없거든요. 행정심판에 넘어와서 그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가족은 몇 명인지 운전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사항들을 넣은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AI 행정을 했을 때 조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동 행정은 못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넣어서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다 넣으면 그거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넣으면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은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AI에게 모두 다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은 넘겨버리고, 그럼 행정의 역할에서는 그냥 사법부로 다 넘기면 사법부에서는 그러면 다시 그럼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딥러닝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최신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혼자 발전을 나갈 텐데 국가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규칙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최신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법제처에 들어가면 3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나오는데 그러면 알고리즘이 하나 더 떠서 그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거다. 음주운전 같으면 그 사람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재범을 했는지 아니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가족의 부양 능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같이 하나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과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아까 기조연설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전문가 3명이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빨리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행정의 상대방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몰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서 딥러닝을 잘하겠지만 저희가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실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에서 위원회 걸 두고 있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고려할 부분들을 그 당시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영역들은 다 없어지고 그 김도승 교수님 다른 논문에서 뭐 이렇게 전자적 군주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으셨던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 기조연설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규칙을 만들어줘야 된다. 규제하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규칙을 먼저 만들어서 이게 이 AI가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은 그 내부 과정에 관련된 것까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 과정에 있을 때 이 부분을 그래도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까? 어떤 뭐 데이터 기반 행정위원회 이런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거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뭐 너무나 먼 것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수준까지 지금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 조금 질문해 보고요. 이런 주제를 공부할 수 있어서 시대에 좀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어서 청주대학교의 최철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대학의 최철호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을 축하드리고 성대하게 개최되는 세미나에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한국법제연구원 김경 원장님, 그리고 한국법제학회 최성근 회장님, 그리고 법제연구원 또 법제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 뭐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을 기초로 한다면 결국 인공지능에 기반한 뭐 행정 또는 행정 서비스도 뭐 보다 확산 가능한 그런 뭐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도성 교수님 발표문의 주제인 인공지능 행정과 입법 과제, 뭐 부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 행정과 법치주의, 뭐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행정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했을 때 전통적인 행정행위론, 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는 그 행정을 하는 또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 주체는 또 어떠한 변화가 뭐 겪게 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법학에서 뭐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도성 교수님은 이제 결론으로서 뭐 입법 과제 또는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결론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도성 교수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뭐 정보화법 이런 부분에 뭐 큰 지식이 없어서 사실 읽는데 좀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발표문을 다 읽고 나서 어렴풋이 정보와 관련되는 법 체계가 이런 것들이 있고 쟁점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김도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적으로 이렇게 저희 토론은 전적으로 김도성 교수님이 제시한 쟁점, 도출하신 결론 또는 뭐 입법 개선 과제에 뭐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또 제가 전공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과 행정법, 우리 교과서 발표문을 보니까 김도성 교수님은 주로 행정법 총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법 강론 또 전체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뭐 앞에서 또 우리 김수진 교수님도 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뭐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 발표에서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주체 공익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 재량에는 완전 자동적, 행정에는 곤란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재량 처분의 전 단계 내지 중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게 인공지능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뜻 와닿지를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 경우에 사람인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형식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또 형식화된다는 의미도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김수진 교수님 토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는 양, 또 치사 선택하는 그 종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다든지 또는 재량 요소를 다 고려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행위가 형식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 결국 재량은 기속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행정과 관련해서 제 딱 처음 생각드는 것은 과연 이런 자동적 행정행위 또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구제법 체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요. 발표문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배상 2조에 관해서는 뭐 우리 고위가 하시는 주관적 요소가 뭐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국가배상이 용이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론 구성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행정법 체계 교수님께서는 총론 부분을 주로 다루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강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행정이 결합되는 우리 행정을 이야기한다면 근거법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발표문에서는 행정기본법 20조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20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20조도 그 근거조항이 되겠지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인공지능과 행정과의 관계를 근거 짓는 기초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정법 체계에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이거 규제법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우리 규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규제를 하는 것도 조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짜 우리가 권리를 규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규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AI 또는 인공지능은 보다 좀 기술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든지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AI는 또 인공지능은 또 조성행정법에도 해당이 되겠죠.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공지능과 행정은 그 기초로서 조성행정법의 영역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 규정도 인공지능과 행정에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인공지능과 행정 또 정보화법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도 행정법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공지능과 행정 그리고 그 행정으로 인해서 그 모아지는 그 정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에 그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법 이런 세 가지 법도 인공지능과 행정에 관한 근거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도성 교수님은 좀 큰 거시적인 면에서 우리 총론 부분을 다루어 주셨는데 저는 좀 미시적으로 우리 강론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행정이 어떠한 행정법 영역에 해당되고 그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 개인적 의견으로 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좋은 발표를 듣게 해주시고 또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 짧은 지식을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김도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로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선 박사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선입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간략하게 토론문 준비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도승 교수님께서 AI의 그 기반 행정 도입에 관해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김도승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굉장히 알기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지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그 발전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도 사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행정기본법이 제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민간이 아닌 공공행정의 영역에 활용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기존의 다른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했을 때처럼 이제 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이제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최근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을 허용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고위험, 제한된 위험, 낮은 위험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규제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위험 평가 대응 시스템 구축한다라든지 고품질의 데이터셋 마련이라든지 시스템의 기술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운영 내역을 기록할 것, 또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람에 의한 통제를 확보할 것,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시스템 공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위험에 기반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규제를 이제 두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떤 규제 수준이라든지 규제 방식을 고려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다양한 뭐 전략이라든지 뭐 기본 법안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신기술과 구제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적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되 인공지능의 산업 육성을 고려해서 민간 자유를 우선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로드맵을 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관련 이슈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업 자율적으로 이런 관련 체계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뭐 행정기본법도 제정됐지만 인공지능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어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기업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제 제도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이제 기업 자율에 이제 맡기는 어떤 방식보다는 이제 국가나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법적 분쟁이 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일단은 뭐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김도순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근데 또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이제 저희의 그 법적 지식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분 당사자의 적법 절차상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처분 당사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그런 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도 또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이런 처분 당사자의 어떤 적법 절차상 권리 보장도 이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에 대한 어떤 법제를 구성할 때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에 의하면 알고리즘의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한 그런 절차 마련 등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단계별로 영향평가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나라 또 이제 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근거 법제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이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일 것 같고요.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서 도입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평등이라든지 안전,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중요한 헌법상 가치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제 제도들을 좀 고민을 하고 또 고려를 해서 좀 촘촘한 제도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요. 예, 법제처의 유철호 법제관님, 예,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제처의 유철호입니다. 장시간 또 진행이 되었고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돼서 저는 가급적 최대한 조금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자께서 제기한 이 인공지능을 행정에 활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은 앞으로 좀 연구가 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좀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좀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청의 어떤 기속행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게 여러 가지 뭐 법령상 요건들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뭐 일반 원칙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속행위에도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뭐 재량이 있는 부분이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또 재량행위 시 고려할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면 전면적인 활용은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가지는 규정들이 일반적이고 또 추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상 법령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어떤 입법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행위에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좀 일률적으로 아직 지금 선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또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행정청에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알고리즘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어떤 직접적인 행정 의사를 결정하거나 인공지능이 또 일정 부분 개입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경우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일반 국민들이 이 법 부당한 문제를 제기할 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과학적 기술적 바탕 없이 그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권리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 경우에 이제 권리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집에 좀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도 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행정 영역에 이미 이제 법령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그 규칙을 제정할 때 공고나 의견 제출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도 법령을 어떤 입법 절차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세기본법에서 조세 확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이제 도입이 가능한지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이미 언급하신 다른 분들께서 여러 법령들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부처에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이제 조직법령에 추가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또 여러 개별법에서 인공지능을 기반한 업무나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뭐 데이터 3법이나 규제 샌드박스 법률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법령과 법 제도들이 행정에 도입되고는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권리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마도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이제 진행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들,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좀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입법에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철호 법조관님 끝으로 토론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AI 행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분들께서 다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하고 시스템화를 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염려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성 교수님 토론 들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이게 질문에 답변하실 거 있으신 것들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언급하실 만한 사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좋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역시 뭐 할 말이 많아도 줄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현재의 우리 법의 구조가 기속인 경우에는 그대로 하니까 상관없으니까 자동 처분이 가능하다. 재량인 경우는 여타 고려해야 될 생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할 테니까 안 된다. 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소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재량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끝내면서 되게 안도하는 것 같지만 기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그 처분 전 단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쓰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처분해서 인공지능 활용 못하는 거야 재량인 경우에는 이러고 그냥 우리는 법학자들이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앉아 있으면 실제로 처분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사실은 투영되지 못하는 절차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형식화된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콤파스의 그런 판결적 선고를 위한 조사 보고서처럼 그것을 받아들고 인공지능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량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까지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사실의 영역이라면 알고리즘은 일종의 법리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에 관한 영역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그냥 선언적으로 골라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인 영역도 우리가 편향성을 가지는 것을 걸러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으로 결국은 편향성을 띠더라라는 그 교훈이 있고 알고리즘은 이게 우리가
익숙한 행정규칙이나 법률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보여준다고 한들 저희가 그것을 소화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일반인 또는 우리 같은 일반 법학자가 내리기는 매우 힘든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이 영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절차를 만들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도입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토론하신 법제처 법제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역할을 이제는 법제처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법제처가 바로 알고리즘에 대한 합법성 통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개원 기념 감사드리고요. 여러 반가운 얼굴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큰 숙제를 안겨주시는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발표와 내분 토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가지 주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 발표 토론이 있어서 조금 예, 지치신 부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7시는 안 넘기고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이번 세션뿐만 아니라 1, 2, 3, 4, 3세션에서도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학술 행사 할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제가 일단 세션 마무리부터 하고요. 그러면 마이크 전체 사회 맡은 김준우 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7시가 다 됐습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였으면 아마 사회자가 꽤 곤욕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으로 열띤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최성근 한국법제학교 회장님 그리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법제연구원 제3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